미국이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럼프 라운드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EU, 한국 등과의 무역 합의를 토대로 턴베리 체제를 추진하며 한국은 15% 상호 관세와 미국 자동차 기준을 수용하고 3,500억 달러를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무역 합의 불이행 시 더 높은 관세를 신속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미셸 보먼 부의장이 고용 부진을 이유로 올해 남은 3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연된 대응은 노동시장 악화와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사임 의사를 밝힌 연준 이사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괴 수입 관세 부과 소문을 부인하며 조만간 오해를 해소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세관이 일부 금괴를 반가공금으로 분류해 39%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자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악관 정정 발표 소식에 금값은 하락했지만 올해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속에 30% 상승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에 이어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전주였죠. 고용 쇼크가 있었는데요.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6,400선을 근접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이끈 것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4년간 대미 투자를 약속했죠.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계속해서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을 낸 기업들, 호실적까지 같이 나오면서 같이 주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연준 의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준 이사까지 지명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보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3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월과 10월 그리고 12월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점까지 주의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시장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업 부활 선언, 근데 주인공은 한국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한국의 조선업들 상반기에는 사실 조선계에서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이유와 함께 주도주로 좀 이끌었고요. 하반기에는 한미 조선 협력이죠. 바로 마스카 프로젝트가 급부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선업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국과의 조선업 어떻게 지금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이 쇠퇴한 조선업 재건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과 Ships for America Act를 통해 향후 10년간 전략 상선단 250척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세계 조선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 견제가 핵심 배경입니다. 문제는 미국 내 조선 산업 기반이 이미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MR 탱크와 로로선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가진 HD 현대 미포를 비롯해 HD 현대 중공업, 하나오션, HG 중공업, SK 오션플랜트 등이 유력한 협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협력 분야는 상선, LNG선, 그리고 해양 방산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수지원함 정비 산업만 해도 최대 27조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해양방산 예산은 연간 54조 원에 달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LNG 수출 확대를 선언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조 영약 한계로 인한 고부가 가치 LNG선 건조에는 한국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나 기술 이전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간의 조선 협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이 조선업들이 좀 주도주로 자리를 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수혜 기업으로 하나오션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필리조선소에 1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좀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베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승부수,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오션이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에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업계 반응은 좀 냉담했는데 연간 고작 2척을 건조하고 골리앗 크레인 페인트 칠에도 3개월이 걸리는 낙후된 조선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 투자 한미 관세 협상의 숨은 승부수이자 위중 해양 패권 경쟁을 일궈낸 전략적 포석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함정 건조 경쟁에서 양적으로 밀리고 있고 조선 인프라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화의 미국 내 투자 고용 창출은 관세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가 되고 있고 한국 조선업에 대한 보호무역 압박도 완화됐습니다. 특히 미국 조선 시장의 90% 이상이 군함 관련 방산 시장인 만큼 필리조선소의 발판으로 하나는 군함 정비에서 시작해 군수 지원함, 나아가 무기 체계가 통합된 메이드 인 아메리카 군함 건조까지 단계별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성 10배 향상, AI 스마트 도크 도입, 연가 200명 용접구 양성 등 구체적인 혁신 과제도 추진 중입니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평이라는 흐름, 또 국가 차원의 조선업 육성 정책, 그리고 장기적 방산 진출 비전이 맞물린 만큼 이번 투자가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5년이 그 성패를 가릴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리조선소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한 설비 인수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년 그 승부수가 과연 이 신의 한 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드디어 자유다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오랜 기간 소송이 있었는데요. 지금 자유다라는 댓글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4년 만에 이제 리플이 자유다라는 헤드라인 가지고 왔는데요.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간의 4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침내 종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이죠. 리플랩스와 SEC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 항소를 취하하는 공동 합의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으로 넘어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거래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는데요. SEC는 가상자산인 리플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는 증권성이 인정되나 일반 투자자 판매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SEC가 항소했지만 이번 합의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습니다. 리플의 수석 법무 책임자는 이제 다시 업무로 돌아간다면서 소송 종료를 공식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리플이 드디어 SEC와의 오랜 소송 끝에 이제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11%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거든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리플 또 다른 전략까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시장 진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파악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리플이 또 다른 도약을 개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7일이죠. 리플은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 레이를 약 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우리 돈 2,768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최근 몇 달간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는 올해 4분기 중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인데
리플과 레일은 이를 통해 시장 내 가장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은 규제가 명확해지고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분야의 기회가 무르익었다며 이번 인수는 리플의 시장 지배력을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디지털 자산이 일상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수가 규제 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리플의 결제 시장 확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SEC와의 소송이 종결이 됐고요. 또 스테이블 시장에까지 진출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401K에 본격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퇴직연금에도 가상화폐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GM, 영어는 이미 출국 심사 통과라는 댓글입니다. 네, 한국 GM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요즘 한국 GM, 이제는 국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철수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 GM이 한국 철수설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역대 사장들의 공식 석장에서는 꾸준히 부인해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15% 관세를 확정하면서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국내 생산 물량 90%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GM으로서는 직격탄인 셈입니다. 내수 판매 부진도 부담인데요.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24,800여 대로 전년 대비 36%나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8,100여 대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GM은 2023년 이후 신차 배정을 중단했고 최근 부편 공장 유휴 부유지와 일부 시설, 직영 서비스 9곳을 매각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철수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GM이 호주, 인도, 태국 등을 철수하기 전에 신차 공급 중단과 서비스 축소, 공장 매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호주 사례는 현재 한국 GM 상황과 거의 판박이란 지적입니다. 여기에 2018년 정부와 체결한 10년 잔류 약속도 2028년 말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은행이 비토권이 사라져서 철수를 막을 법적 장치가 이젠 없습니다. 노조 갈등 가능성 그리고 노란복두법 통과 여부도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GM 측은 철수설을 아직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메리바라 회장은 한국 GM은 오랫동안 효율적이고 품질 좋은 차량을 생산해왔다면서 생산 유지 의사를 밝혔지만 업계는 관세 부담과 내수 수진, 또 구조조정 조치 등을 종합할 때 철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GM에 대한 철수설, 이제는 조금은 현실로 다가온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8년까지 지금 10년의 잔류 약속이 이제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남은 3년 동안 어떠한 스탠스를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마지막으로는 파마 리서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 5주 연속으로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6주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규제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다시 좀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지역별로도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의 시장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오랜만에 다시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 첫째 주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14% 올랐는데요. 한 주 전 0.12%에서 소폭이지만 상승폭이 좀 커진 겁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0.15%, 용산구 0.22%, 성동구 0.33%, 마포구 0.14%로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재건축 호재가 있거나 학군이나 또 교통 여건이 좋은 단지들이 그 중심이었고요. 강동과 광진, 도봉 같은 비강남권 일부 지역도 함께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전체적으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고 신고가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 전역이 일제히 뛰는 건 아니고요. 잘 팔리는 동네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이 퍼진다면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아파트 값이 올라서일까요? 지금 가계 대출이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잠시 좀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불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8월 들어서 이 대출도 다시 한번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해서 8월 7일 가계대출 잔액이 760조 8,800억 원인데요. 불과 일주일 전보다 1조 9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2,7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나가게 된 셈인데 이 속도는 지난 7월의 하루 평균 증가액보다 2배가 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이 1조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약 5,800억 원 늘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최근 바이오와 정밀화학 업종을 비롯한 대형 공모주 청약이 줄줄이 나오게 되면서 청약 증거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었고요. 또 6.27 규제 발표 전에 이미 계약했던 주택의 잔금을 치르는 대출이 이달 들어서 집중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혹시 추가 대출 규제가 더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단 먼저 받아두자라는 수요도 적지 않았습니다. 은행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 대출 총량 목표가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 담보, 전세 대출 접수를 중단하거나 특정 조건의 전세 대출은 아예 막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 효과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다시 대출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규제 효과가 아직은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집값 다시 오르게 되고 대출까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안정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까요? 네, 일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발표보다 중요한 건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6.27 대출 규제 효과가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처럼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만으로는 집값을 오래 잡아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르면 8월 말 또 늦으면 9월에 첫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일정상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 큰 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먼저 밝히고요. 을지 연습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끝난 뒤 구체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검토되는 내용은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 공익형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또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와 기존 택지내 공급 확대, 그리고 지분 적립형 이공유형 공공주택 확대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태릉 CC나 과천청사 부지 개발처럼 계획만 내놓고 실행이
사업장이 지연되거나 혹은 무산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땅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자체와의 협의와 또 주민 민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책이 책상이 계획서에서만 머물지 아니면 실제로 집을 지어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집값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8월 13일에 큰 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전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테슬라와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또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테일러 고장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애플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이 큰 규모의 반도체 주문을 받았습니다. 원래 테일러 공장은 440억 달러를 들여서 짓기로 했다가 지난해 경기 둔화와 실적 부진 때문에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로 줄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형 수주가 확정이 되면서 10조 원이 넘는 첨단 패키징 설비를 추가로 들이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테일러 공장에는 4나노, 2나노급의 최신 공정 라인이 들어서고요. AI 반도체나 전기차용 반도체처럼 고성능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패키징 설비까지 들어가면 단순 생산을 넘어서 이제는 고객 맞춤형 반도체 솔루션까지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고요. 애플은 모바일 칩과 이미지 센서에서 공급망을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건 이런 고객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또 관세나 물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들의 요구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금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추가적인 투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애플과의 협력까지 수주에 성공을 했죠. 이 안에서 아이폰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를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이번 건은 업계에서도 꽤나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이 지금까지는 일본 소니에서만 이미지 센서를 받아왔었는데요. 그 일부를 삼성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가 아이소셀 브랜드로 직접 설계를 하고요. 또 생산은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에서 맡게 됩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한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품질 관리나 완성도 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고성능 센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삼성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더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차세대 제품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적자가 이어졌던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부문이 대형 고객사의 꾸준한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 반등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큰 규모의 수주입니다. 애플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반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실적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전망이 꽤나 긍정적입니다. 메모리 쪽부터 살펴보면 AI 서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HBM이나 DDR5처럼 고부가 제품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서 이런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비메모리 부문은 앞서 말씀드린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사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투자 확대는 IRA 같은 현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또 세계 경기 둔화 같은 변수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번 계약과 투자 결정이 삼성의 수익 구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삼성의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특히나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분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함께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스킨부스터 리주난으로 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죠.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주가도 9%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가 2분기에 정말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살펴보시면 1,40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59억 원으로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420억 원으로 46% 가까이 늘었는데요. 특히나 의료기기 부문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 매출이 607억 원으로 작년보다 거의 2배, 93% 넘게 늘었고 수출도 243억 원으로 109% 이상 뛰었습니다. 이 리쥬란 브랜드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인기를 얻은 덕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 매출이 887억 원, 수출이 519억 원으로 두 시장 모두 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의약품 매출도 함께 늘었고요. 이렇게 여러 제품군에서 매출이 같이 늘어나게 된 건 특정 제품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줄여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폭넓은 성장 덕분에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게 됐고 주가도 실적 발표 당일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네, 지금 사실 파마 리서치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적 발표 전부터 시가총액이 6조 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끌고 갔을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어떤 건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파마리서치는 실적 발표 전부터 시총 6조 원을 돌파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실적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 이어진 긍정적인 흐름이 쌓인 결과 덕분이었는데요. 6월 중순에 회사가 인적 분할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한 달 가까이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계획을 전면 철회하면서 불확실성이 일단 사라졌고요. 이후 이 결정 이후에는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46만 원에서 80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72만 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6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리쥬란의 국내외 수요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 여기에다가 하반기 유럽 주요국 진출과 또 4분기 성수기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이 주가에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또 해외 관광객들의 시술 수요도 한몫을 했는데요. 이런 의료 관광 수요가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장기적인 해외 매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과 전망, 브랜드 파워가 동시에 주가를 받쳐주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0만 원을 뚫어내고 66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지금 최고가, 목표가를 보면 80만 원까지 나왔다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하반기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이 5,500억 원대, 영업이익이 2,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수출은 지금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수 매출 증가폭은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완만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 동력 역시나 분명한데요. 하반기부터 유럽 시장 공략이 본격화된다면 2026년 이후로는 외형이 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FDA 승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쥬란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하려는 전략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업 다각화는 매출원도 늘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파마리서치는 경기 흐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생활건강 소비재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에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중장기 성장세는 더 탄력을 받을 거라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네, 파마 리서치, 리쥬나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WTO 체제 종식을 선언하고 관세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럼프 라운드로 새 무역 질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EU, 한국 등과의 합의를 토대로 턴베리 체제를 추진하며 한국은 15% 상호 관세와 미 자동차 기준을 수용하고 3,500억 달러를 미국 제조업에 투자합니다. 미국은 합의 불이행 시 더 높은 관세를 신속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미셸 보먼 부의장이 고용 부진을 이유로 올해 남은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연 시 노동시장 악화와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사임한 연준 이사 후임에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괴 수입 관세 부과 소문을 부인하며 조만간 오해를 해소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세관이 일부 금괴를 반가공금으로 분류해 39%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악관 정정 발표 후 금값은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금 가격은 30%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인공지능 핵심 부품 HBM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이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국은 11일 관세 유전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최고의 한 주였습니다. 6월 이후에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하루였는데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준 이사를 지명했죠. 그러다 보니 9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스탠스가 더욱더 커졌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8%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나스닥 지수 특히나 애플이 좀 이끌어줬습니다. 애플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S&P 500 지수도 좋았습니다. 0.78% 상승했는데요. 6,400선까지 좀 근접하면서 계속해서 최고가를 향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우존스 지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0.47%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92%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채 금리가 조금은 상승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좋았습니다. 요즘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좀 더 예외 조항이 늘러질 수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0.7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 볼까요? 0.79%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유가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열어주시죠. 네, 일단 M7 종목들 가운데서 아마존을 제외하고 M7 종목들 모두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이 역시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팔란티어도 강했습니다. 2.6%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에서도 탄력을 받았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애플이 가장 또 눈에 띕니다. 4% 강한 반등이 이어졌었는데요. 애플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2.4% 상승했고요. 메타 또한 좋았습니다. 테슬라도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계속 하락을 면치 못했던 일라이릴리 금요일장에서도 2.3% 빠지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상향이 됐지만 이 체중 감량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투자자들에게는 실망감으로 자리하면서 계속해서 연일 좋지 못한 흐름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이 소비재 단에서도 괜찮은 흐름 이어졌고요. 유가 부분에서도 엑슨모빌과 쉐보론 1%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흐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과 로빈후드, 룰루레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상승 랠리 보여주고 있는 애플부터 살펴볼까요? 네, 4% 반등하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4월 8일 가장 낮은 주가였는데요. 172달러에서 지금은 229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좋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익률, 지금 주간 수익률만 보더라도 13%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 바로 대미 투자가 되겠죠. 미국에 4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에 힘입어서 5년 만에 최대 주간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주간 시가총액도 4천억 달러 이상 늘어나면서 3조 4천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현재 시총 1위인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지금 격차도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분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용이 더 들 것이다라고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일부 관세가 완화가 되면서 수익성에 크게 훼손이 될 수 없다라는 우려가 지금은 잠재워진 상황이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더부시 증권에서는 이날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12개월 목표가 27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팀 쿡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이 제조에 대해서 투자 확대를 약속한 정말 중요한 한 주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조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애플 주가 연일 상승하는 흐름 가졌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를 가장 이끌었던 주인공이니만큼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로빈후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 플랫폼이니만큼 이 주식 거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죠. 호실적 나왔고요. 혁신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하고 있는 만큼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3% 상승하면서 좋은 랠리 이어졌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 상승하면서 114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주가도 206%가 상승했습니다. 2분기 매출 9억 8,900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 또한 0.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성과였고요. 주식이라든지 옵션, 암호화폐 거래량이 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거래 부분에서 더 큰데요.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부분에서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큰화된 주식뿐만이 아니라 ETF 거래까지 출시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 영역이 점점 발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빈후드를 사용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지금 이 상반기에만 28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객들이 쌓여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주증권에서는 목표가 120달러 상향 조정했고요. 피츠제럴드도 118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 지금 전해드렸죠. 또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도 혁신 기업으로 계속 도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식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서 가장 큰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실적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소비에 대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 확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장에서 0.8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190달러 선이 지금 깨진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하게 지금 관세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 또한 지금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1%가 급락했습니다. 190달러 선 이탈했고요. 186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 심리에 대해서 위축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에 대한 경쟁 심화까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회사 측에서는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고요. 펀더멘털적으로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 지금 225달러를 제시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도 브랜드들의 이 경쟁들이 더 크다라는 이유와 함께 목표 주가 200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많은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전망이 좀 더 있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연일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이 밤 주말 사이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401K 투자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렸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골드바에도 관세 폭탄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일일이 나올 예정인데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네, 401K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이제는 이 안에도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이 됐습니다.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이 됐으니 관련해서 이제 투자 가이드란까지 이제는 나올 예정인데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01K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조 5천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인데요. 은퇴자들을 위한 연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의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01K에 가상자산 그리고 사모펀드 등을 담을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이 퇴직연금에서 가상자산, 이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도록 지금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은퇴 시장에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탁자의 책임 완화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들은 아무래도 이 대체 자산을 가진 고위험이라든지 복잡한 구조 때문에 손실이 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담감을 이제는 잠재우고 다시금 이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좀 더 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펀드를 제공하도록 한 거고요. 이 정해진 가이드라인만 지키게 된다면 수탁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게 만든 것입니다. 조금은 부담감이 덜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자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퇴직연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디지털 자산의 편입 시도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의 이 랠리들도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에도 가상자산을 이제 편입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가상자산에도 힘이 더욱더 실어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바의 관세 폭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금 선물이 굉장히 흔들리는 이렇게 아무래도 좀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 혼선이 있었는데요. 1kg 그리고 100온스 금계의 관세에 대해서 대상을 포함시킬 것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흔들렸고요. 선물 시장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온스당 3,534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명확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kg에 대한 금괴는 관세에서 제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혼선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행정명령을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금 수출국이 바로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스위스가 39%의 고율 관세를 지금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괴에서도 지금 스위스에 관해서 금 관세가 있는 만큼 더 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이어졌고요. 다시금 백악관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잠재운 만큼 앞으로의 골드바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명령 명확하게 다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포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캘린더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주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9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강해졌죠. 하지만 봄원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9월뿐만이 아니라 10월, 12월까지 3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가 지표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번 주에 다 나옵니다. 12일 화요일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14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표, 이 PPI가 발표가 됩니다. 어떤 숫자가 찍힐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더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가 된 만큼 기술주 중심으로 어떠한 랠리를 펼쳐줄 수 있을지까지 주목해 보시면서요. 이런 캘린더 일정들 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코너입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밸류 고점에 작은 악재도 출렁이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점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실적 발표가 또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출렁이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사실 방산주 관련해서 오늘 떨어진 소식이 맞는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많이 떨어진 종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하락의 원인은 또 LIG 넥스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76억 원으로 이 증권사 전망치였던 856억 원보다 무려 9%나 낮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 이후로도 장마감 직후부터 또 주가가 급 하락했고요. 또 하루 만에 15% 가까이 빠지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충격이 단일 종목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산 업종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번졌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5% 넘게 하락하면서 88만 1,000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또 전일에 2배 이상 늘었고 또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약 2조 5,800억 원이 증발한 상황인데요. 이런 조정에서는 두 가지 배경이 겹친 걸로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12개월 선행 PER이 23.4배, 또 LIG 넥스원의 35배를 넘어섰고요. 한화 시스템과 비교하면 40배 수준입니다. 코스피 평균 14배와 비교하면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작은 실적 미스로도 강한 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또 시장에서는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익 실현 심리입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 투자자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런 지정 리스크 관련된 완화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보유 비중을 줄였고요. 또 이 매물이 또 실적 부진과 맞물리면서 낙폭이 확대됐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방산주들의 랠리가 다시금 좀 식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LIG 넥스원이 거의 15%까지 빠지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가졌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 쇼크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반기를 주도했던 방산주들 하반기에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을까요? 크게 전망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뉜다라고 시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낙관론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한국 방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수가 있다면 이 고평가 우려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JP모건은 현대로템의 2분기 실적이 자체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아직까지 성장세는 견조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다시금 27만 원으로 높인 상황입니다. 폴란드와 중동 또 유럽 등에서 이어지는 이런 대규모 수출 계약과 또 방위비 증액 흐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이에 반면에서 또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 메리츠 등은 이 LIG 넥스원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는데요. 메리츠 증권의 경우에는 성장세는 또 여전하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가서 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시스템도 미래에셋, 또 DB 등에서 중립 또는 보유로 하향을 했고요. 글로벌 직수출 계약이 가시화되거나 또 미국 필리조선소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또 예외적으로 여전히 목표 주가 상향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형 수주의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확장성, 마지막으로 방산외, 또 철도와 우주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 조정의 경우 LIG 넥스원의 실적 부진이 또 촉발한 이런 차익 실현의 매물 흐름 속에서 이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이 겹친 결과다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증권가 입장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수요 확대를 근거로 이런 성장 기대, 그리고 이미 주가에 또 상당 부분 반영된 평가 부담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수주 계약의 실현 속도, 또 마진 개선 여부, 그리고 글로벌 직수출 가시성이 앞으로의 향후 방향을 또 가를 그런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산주의 하반기 전망 아무래도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낙관론뿐만이 아니라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 실제 수주 성과라든지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올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조팀 해체라니 실력 보여줄 찬스라는 댓글입니다. 네, 도조팀 해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력을 보여줄 찬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여기 도조팀 해체를 봤을 때는 테슬라가 맞는데요. 테슬라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여러 가지 대형 계약을 연달아 따내면서 최근 주가가 또 힘을 받는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월 이후에만 주가가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최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또 최근 애플과도 이미지 센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또 무죄 판결을 연달아 나오면서 오랜 사법 리스크도 해결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호재 가능성이 더 나왔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용 슈퍼컴퓨터와 관련을 해서 이 도조팀을 해체하기로 한 소식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조팀을 이끌던 피터 베넌이 테슬라를 떠났고 또 남아있는 인력도 내부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AI 스타트업 덴서티 AI에만 이 20명 가까운 핵심 인력이 빠져나갔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앞으로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기보다는 엔비디아와 또 AMD 같은 기업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또 제조 부문에서도 삼성전자의 의존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도조팀 해체가 삼성전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도조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슈퍼컴퓨터입니다.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과 또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학습시키는 핵심 장비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수주한 AI6 칩은 이 도조와는 다른 상품이지만 두 개 다 이 차량과 로봇 그리고 AI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통합 개발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운드리 사업은 단순한 칩 제조를 넘어서 이 고객사 설계 단계부터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즉 테슬라가 자체 설계팀 규모를 줄인다면 이 삼성전자 설계 역량과 노하우를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하게 될 수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애플이 TSMC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 파운드리 사례를 함께 키운 것처럼 테슬라도 앞으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설계와 제조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동반 성장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앞으로 파운드리는 공정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까지 함께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 삼성전자는 설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이 또 뚜렷하고요. 최근 메모리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파운드리 가동률도 개선되는 추세이니만큼 이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만 주가가 더 오르려면 이렇게 내년 이후의 성장까지 증명해야 된다. 또 장기적인 시야까지 따져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특히나 9월로 예상되는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 결과가 향후 주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번 도조 해체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설계 제조 협력을 강화한다면 파운드리 부문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네, 요즘 삼성전자,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 협력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 도조팀 해체로 인해서 양사의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내년부터의 성장성 또한 이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포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오프라인 입점 확대가 핵심이라는 댓글입니다. 오프라인 입점이라는 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일까요?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그런 뷰티 브랜드인데요. 네. 바로 달바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이 달바 글로벌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284억 원, 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9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매출의 73%, 또 영업이익은 66% 증가하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증권사들이 예상한 매출 1,292억 원과 또 영업이익 362억 원에 비하면 다소 좀 밑돌면서 기대치는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실망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기대치 대비 부족이다. 이런 점이 또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또한 달바 글로벌은 해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새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해외 매출 1,448억 원으로 전년 해외 매출 전체를 이미 넘어섰고요. 또 일본과 미국, 유럽, 아세안 등 이 글로벌 오프라인 채널 입점도 빠르게 확대 중인 상황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이 채널 매출 전년 대비 2.5%가 넘게 성장을 하면서 또 해외 성장 동력이 가장 강력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품군 다변화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과거 미스트 매출 의존도가 51%에 달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42%를 감소를 하고요. 또 선케어와 뷰티 디바이스 등 이런 다양한 제품 매출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최근에는 매출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시각도 긍정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성장세를 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평가하면서 Z세대의 소득 증가와 함께 또 프리미엄 뷰티 제품 수요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우상향을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또 단기적으로는 락업 해제 영향과 또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 투자자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증권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달바 글로벌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는 14% 급락하는 흐름까지도 가졌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올해 달바 글로벌의 목표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네. 달바 글로벌은 5천억 원 이상의 매출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격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과 미국 등 이런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코스트코 또 왓슨스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을 확대하면서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 달바 글로벌의 해외 성장률과 또 제품 다변화가 업종 내 경쟁사 대비 우수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멀티플이 부여되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수출 호조기에 또 아모레퍼시픽이 받았던 어떤 프리미엄 수준과 또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Z세대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뷰티 제품 수요가 이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락업 해제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와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종합을 해보자면 이 달바 글로벌은 견조한 실적 성장과 또 해외 사업 확장으로 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모두 잡은 그런 성장세를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 흐름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달바 글로벌 아무래도 해외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값 쇼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마지막으로는 국내 전선 업계들 지금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소식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최근에 금 시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kg의 금괴를 관세 부과 대상에 넣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곧바로 아니다라는 정정을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금 선물 가격 최고가를 다시금 좀 찍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논란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시작은 지난달 31일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이 낸 통관 결정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1kg짜리 금괴와 100온스 금괴를 비가공금이 아니라 반가공금으로 분류를 했고요. 관세가 붙는 품목 코드로 지정을 한 겁니다. 특히 스위스나 주요 금 정제 거래 거점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금괴의 39%라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었는데요. 스위스는 전 세계 금 정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허브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 금거래와 공급망에 바로 파급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업계에서는 1kg 금괴가 관세 대상에서 빠질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1kg 금괴는 뉴욕 상품거래소 금선물 거래의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가 붙게 된다면 거래 비용과 구조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제 금 유통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과 거래소들도 긴장을 했고요.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일부 금 정제업체와 중개업체들은 혹시라도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계약 조건을 바꿔야 한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런 분위기가 가격 변동을 더 키우는 촉매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금에 관해서도 관세가 현실화가 된다면 지금 계약 조건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금 가격에 대해서는 변동이 심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최고가를 또 찍기도 했었잖아요. 금 가격 어떻게 변동이 됐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금 선물 가격이 크게 튀었습니다. 네. 뉴욕 상품거래소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을 살펴보면요. 장중 온스당 3,534.1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요. 결국에는 전날보다 약 1% 오른 3,489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 현물 가격은 같은 시각 온스당 3,399달러 안팎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선물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100달러 가까이나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세라는 미래의 추가 비용이 선물 가격에만 바로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선물 계약은 만기 때 실제로 금을 받아야 하니까 관세가 붙게 된다면 그만큼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가격을 밀어 올린 거고요. 반대로 현물은 지금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논란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런던 현물과 뉴욕 선물 가격 차이가 이렇게 커지게 된다면 국제 금 유통이 왜곡이 되고 또 거래소 간 차익 거래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외 정제업체는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미국으로 금을 보내지 않겠다면서 선적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네, 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물과 현물 가격이 굉장히 또 격차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악관이 금괴는 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곧바로 발표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혼란이 커지게 되면서 현지 시간 9일에는요. 백악관 관계자가 금 수입품은 관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는 행정명령도 곧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표가 전해진 다음에 급등했던 금 선물과 현물 가격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안정세로 다시 돌아선 모습입니다. 관세 부과설이 나왔을 때는 일부 아시아 금 정제업체가 선적을 멈췄고요. 또 스위스 귀금속협회가 국제 금 유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정정 발표 이후에 시장 불안은 많이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일은 정책 한마디가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에 얼마나 빨리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금 가격은 이미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과 미국 재정 불안 우려로 30% 가까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돌발 변수가 추가된다면 앞으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해프닝을 단순 해소로 보기보다는 정책 메시지를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가격 변동이 좀 심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정책 변화라든지 발언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AI 기반의 플랫폼으로 좀 전환 속도를 더 높이겠다라는 계획까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네이버의 매출부터 살펴보시면요. 2분기 매출 2조 9,15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216억 원을 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1.7%, 영업이익은 10.3% 늘었고요. 순이익은 무려 절반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봤을 때 검색과 광고를 담당하는 서치 플랫폼 매출이 1조 원을 넘었는데 AI 기반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광고, 그리고 피드를 통한 이용자 체류 시간 증가가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커머스 매출은 8,600억 원대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 흥행과 또 멤버십 혜택, N배송 서비스 강화가 실적을 끌어올렸고요. 핀테크 부문은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20조 8천억 원까지 늘면서 매출이 4,117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또 콘텐츠 부문은 웹툰의 성장세와 카메라 앱 유료 구독 확대 덕분에 12.8% 늘었던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도 공공 부문 매출과 라인웍스 유료 아이디 확대가 뒷받침이 되면서 5.8% 성장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전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외부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핵심 사업의 체력을 잘 유지한 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부분, 전 사업 부분이 고르게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점이 포착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AI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어떤 계획을 제시했을까요? 네,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네이버 전 서비스를 AI로 묶어서 통합 AI 에이전트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색부터 쇼핑, 금융, 콘텐츠까지 하나의 AI가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구조인데요. 이 올해 안에는 검색 결과를 AI가 한눈에 요약해주는 AI 브리핑을 전체 검색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적용된 곳에서는 콘텐츠 클릭률이 8%포인트나 높아졌고요. 검색 한 번당 클릭 수도 30% 넘게 늘었던 결과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쇼핑과 로컬, 금융 데이터를 한 번에 검색하고 대화하듯이 질문과 또 답변을 주고받는 대화형 AI 탭을 출시해서 더 깊이 있는 검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커머스 쪽에서는 연내에 쇼핑 AI 에이전트를 또 선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상품을 추천하는 걸 넘어서 질문에 답을 하고 비교와 구매까지 도와주는 진짜 쇼핑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또 컬리와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으면서 3분기부터는 새벽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M배송 서비스 범위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버린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데이터 센터, GPU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태국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 모로코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전 서비스를 AI로 묶어서 통합 AI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바로 유럽과 C2C 시장에서 지금 활기를 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스페인판의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왈라팝을 인수했는데요. 이번 인수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또 네이버가 최근에는 이 스페인 최대 C2C 플랫폼인 왈라팝을 이 지분 70%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투자액만 약 6천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왈라팝은 월 이용자가 1,900만 명이 넘는 데다가 또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시장으로도 이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크림, 일본에서는 소다, 북미 포시마크에 이어서 유럽까지 C2C 거점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이제 사실상 전 세계 주요 시장에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가지게 된 셈입니다. 최근 C2C 시장은 단순히 중고 거래를 넘어서서 리세일과 한정판 거래, 취향 기반 커뮤니티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EU의 그린딜 정책 덕분에 친환경 소비가 확산을 하면서 중고 거래가 대중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중고 시장 규모가 2032년에는 1조 4,50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왈라팝의 자사의 검색, 광고, 결제,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예정이고요.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추천과 맞춤형 커머스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순 B2C 중심이었던 이커머스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이버 아무래도 지금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AI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키울 예정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C2C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산 해저 케이블의 자국 사업에 대한 참여를 원칙적으로 막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통신망에 대한 안보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전력망 케이블까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규제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이 중국산 해저 케이블은 우리 사업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완전히 강력 경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나라의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혹시나 참여를 하려면 우리는 미국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퇴출 조치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해저 케이블을 수리하거나 관리할
때는 미국산 선박이나 또 미국이 믿을 수 있는 해외 기술을 쓰도록 장려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규제 대상은 지금 이 통신용 해저 케이블이지만 중국산 장비를 안보 이유로 배제한다는 논리다 보니까 앞으로 전력망 같은 다른 핵심 인프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느냐? 그 배경에는 해저 케이블이 단순한 통신선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국가의 군사, 경제, 또 에너지 안보까지 다 얽혀져 있는데요.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과정에서 해저의 지형과 항로, 심지어는 군함 위치까지 알 수 있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규제 아무래도 이런 위협들을 차단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앞으로 업계에서는 지금 HVDC 전력용 해저 케이블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전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HVDC 전력용 해저 케이블은 바다 위의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옮겨주는 전기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일반 통신 케이블보다 기술 난이도도 훨씬 높고요. 설치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가격은 몇 배나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어서 한 번 사업이 진행된다면 규모가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갑니다. 문제는 이 전력 케이블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건데요. 전력망이 끊기거나 조작이 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HVDC 케이블 안에는 통신선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통해서 전력망을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HVDC 해적 지중 케이블 시장은 우리나라 LS전선을 포함해서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까지 이렇게 4개 기업들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업체도 만들긴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기 나라 안에서만 쓰고 또 미국 시장 진출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통신망에서 전력망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기업이 미국 전력망 사업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힘들어지고 그만큼 한국 업체에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망에 1조 달러 이상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시장 규모 자체가 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확실합니다. 한국 업체들이 이 흐름을 잘 잡는다면 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들어갈 기회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에게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업체들 좀 잘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먼저 LS전선은 이미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LS 그린링크를 통해서 지난 4월 미국 버지니아주에 약 1조 원 규모의 HVDC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2027년에 완공을 하고 2028년부터 양산이 목표입니다. 또 이제 대한전선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제2공장을 짓는데 약 5천억 원을 투자하고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을 인수를 해서 설계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한 번에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장기적인 시장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통신에서 전력망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기회로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